네, 청년 대국민 소통자 29회를 시작합니다. 네, 1일 4일을 맡은 땅땅입니다. 오늘 희두 씨가 딴 데 가는 바람에 어디 가셨죠? 바로 얘기하면 또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채널 고정. 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일주일 근황을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찬우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배움의 자세로 주로 이제 집안일을 하면서 박시영 TV와 새날을 들으면서 일주일을 보냈죠. 박시영 TV 제발 댓글 한 번만. 구독자 많아요? 많아졌어요. 진짜요? 벌써 4만 명 넘었던데요. 진짜? 네. 와, 역시 클래스가 박시영 대표님이 거의 정치 컨설턴트계 S급. 그럼요. 네, 그렇다고. 이번에 거의 작두 탔다고, 다 네. 맞췄다고 막. 데이터 과학자신데 자꾸 무당으로. 그쵸. 어떤 언론사에서. 네, 그렇죠. 집안일은 잘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주로 집안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음식을 못하는 대신에 서로 잘하는 걸 하자 이래서 제가 주로 빨래를 많이 담당하고 있고. 빨래를 잘하세요? 군대에서 많이 하셔서? 아니, 빨래랑 그 옷 개는 거 이런데 각 잡는데 좀 잘해요. 그래서. 많이 해봤으니까. 네. 뭐 군대 이전부터 옷에 대해서 좀 민감한 게 있어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달달형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지난주 주말이 5월 23일이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11주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봉하마을 가서 순례길 탐방을 이제 노무현 리더십 학교 동기분들하고 같이 걷기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추모 행사에도 참여하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날 여권 인사들 다 모였더라고요. 그쵸? 네, 맞아요. 근데 거기가 그날 또 많이 모이기도 했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코로나 전국인데 혹시나 가는 게 혹시 좀 민폐처럼 비춰지진 않을까 혹시나 그리고 막 여기 유시민 이사장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여기 마음으로만 참여해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또 이게 카메라로 담으려고 욕심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거기에도 생각보다는 사람이 진짜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이게 너무 붐빌까봐 일부러 나눠서 가셨대요. 그 전후로 해서 네, 정말 깨시민들께 너무 감사드렸고 여권 인사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직접 뵙지는 못하고 멀리서 이렇게 추모했습니다. 그때 되게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노무현 없는 노무현 세상이 열렸다 이런 얘기도 있고 되게 감명 깊었어요. 진짜인 것 같아요.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그 추구했던 어떤 사상과 정신이 그대로 물려받고 그게 민주주의로 연결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를 되게 그리워하고 지금 또 실현하려고 하는 많은 시민분들이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맞아요. 네. 진짜 그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추모를 하러 가신 분들이 이제 봉하마을에 엄청 줄을 길게 서셨는데 비가 오니까 그 관계자분들께서 휠체어를 타거나 어린아이거나 노약자분들 먼저 와서 이렇게 헌화를 먼저 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자기 차례에 하겠다고 한 분도 거기에 나선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 일화를 들으면 진짜 너무 감동적인데 이번에도 되게 그런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노무현 정신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진짜. 그 조선일보에서 이거 혹시 그 장경태 당선인 보셨어요? 기사 낸 거? 보셨어요? 어떤 내용이죠? 장경태 당선인이 내려갔어요. 봉하마을에서. 내려가서 옆에 어떤 분이랑 이렇게 그 버스에서 내리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누굴 만났으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조선일보에서 되게 악의적으로 추모길에 뭐가 그렇게 즐겁냐고 이런 식으로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장경태 당선인이 페이스북에 행동 하나 조심하겠다 이런 식으로 올리긴 했는데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너무 의도적인. 진짜 악의적인데 저 이거를 좀 다른 커뮤니티에서 그걸 봤어요. 웃음이 나오냐 하고 댓글에도 엄청 막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사실 이 재단 측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10년까지는 우리가 추모하고 기리고 그분한테 마음 아픈 시간을 충분히 가졌고 이제부터는 그래서 작년부터도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잖아요. 이제는 뭔가 좀 더 저희가 슬픔에만 매몰되는 게 아니라 진짜 새로운 노무현의 시대를 준비하고
네, 거기서 사실 웃을 수도 있고 뭐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자유롭게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그러면 네. 내려가서 뭐 어떻게 울어야 되나?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런 의도도 아니었고. 근데 그쵸.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광화문 광장에서 유시민 이사장님이랑 그때 양정철 네, 맞아요. 원장님이랑 이렇게 계시면서 얘기를 했던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죄책감을 내려놓고 시민분들도 내려놓고 앞으로 이 노무현 정신하면 되게 기쁘고 즐거운 그런 태도로 우리가 그 태도에 임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저도 나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한 분씩 나에게 노무현이란 어떤 건지. 일단 박수 한번 치시고. 네. 희두 형이 이제 네. 희두님이 왜 안 왔는지. 희두님 왜 맞아요? 오늘 왜 해야 안 될 것 오셨어요? 같아요. 네. 네. 영화관 인디 스페이스라는 곳에서 5월을 맞이해서 작년, 그러니까 5월에 개봉했던 영화들 중에서 다시 보고 싶은 영화를 재개봉하는 이벤트를 했는데 거기에서 수많은 후보들을 제치고 73.6%의 압도적 지지로 73.6? 네, 시민 노무현이라는 영화를 감상하는 걸 했는데 이제 희두님께서 거기서 이제 사회를 보게 되면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오늘 지금 가신 거죠? 네. 네, 지금 이 시간에 아마 하고 계시겠네요. 사회보 하고 계시겠네요. 이래저래 참 바쁘신 것 같아요, 희두 씨는. 네. 뭐 물론 당연히 방역 철저하게 하고 거리 유지해서 앉고 뭐 마스크 쓰고 영화 관람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하고 그 시민 노무현이라는 영화 내용은 대통령에서 한 시민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노무현 대통령님의 봉화에서의 454일을 주제로 한 영화고요. 보셨나요, 두 분? 저는 아직 못 봤는데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그때 개봉할 당시에 보셨어요, 찬우? 저는 그 노무현입니다를 여러 번 돌려보는 쪽이어서 안 봤다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하시나요? 네, 아무튼 되게 그 시민 노무현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으로서 나는 실패했다는 얘기를 항상 하셨잖아요, 대통령님께서. 정말 맞아.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픈데 한 시민으로 돌아가셔서 정말 그 봉화라는 곳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고 가꾸시고 거기 보면은 지금 봉화 쌀도 되게 뭐 농약도 안 치고 유기농의 그런 먹거리들이 거기서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거기 하천이 굉장히 더러웠는데 그런 것도 깨끗이 직접 내려가셔서 정리를 하시고 진짜 그걸 보면은 이렇게 뭔가 소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왜 이렇게 건드렸을까? 진짜 저는 너무 화가 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냥 왜 그렇게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해서 안달을 했을까? 요즘에 또 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나 이런 걸 보면서도 굉장히 많이 분노가 일고 그렇습니다. 진짜. 그때 그러면 한 분씩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무현 하면 생각나는 거 한마디씩. 네. 저는 노무현 대통령 이때가 2009년. 네. 그 전에는 제가 초등학생, 중학생 이때여서 그렇게 기억이 뚜렷하진 않아요. 근데 그때 기억났던 건 되게 많은 코미디언, 개그맨 분들께서 패러디를 되게 많이 했었고 맞아요. 그거를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도 그렇게 싫어하지 않으셨죠. 보통 정치인들은 보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네, 고소를 되게 많이 하던 분이 있잖아요. 그 강용석 변호사라고 개그맨들 고소하고 막 그러던 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되게 신선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건 저희 집 앞에 문구점에서 그때 이거를 뭐라 그러지? 그 가위가위보 게임 있잖아요. 그 코인 나오는 거. 네,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을 패러디해서 만든 기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계가 기억나요. 전 그렇고 일단 노무현 대통령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떤 3가지 정도로 키워드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탈권위, 그리고 원칙, 그리고 견제와 균형. 요새 검찰과 언론을 보면서 이 견제와 균형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찬호님이 찬호님하고 찬호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이제 개그맨들이 정치인에 대한 성대모사를 별로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이명박 정권 전에는 뭐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도환 되게 사실은 정치인 성대모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님 성대모사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맞습니다. 맞고요. 맞아요. 맞아요. 생각났어 갑자기. 네, 그랬는데 근데 오히려 그게 저는 되게 어디서 그거를 딱 느꼈냐면 오히려 자유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오히려 그냥 모르는구나 하고 살아갈 텐데 한 번 그걸 경험한 상태에서 이게 갑작스럽게 뭔가 끊어지면 오히려 더 결핍을 느끼게 느끼니까,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뭔가 굉장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그맨들이 성대모사 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약이 생기고 또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해서도 그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실 되돌아보니까 진짜였겠구나 싶은 게 뭐냐면 쥐가 들어간 특정 단어를 못 쓰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게 사찰당하고 있다. 사실 네, 그때도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저는 그때 진짜 우리가 5.18도 겪고 그랬는데 이 시대가 맞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그분 하면은 사람 사는 세상 이걸로 그냥 많이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봉하마을 저희 워크숍 갔었을 때 갔잖아요. 제가 기억에 남는 딱 장면이 그 소개를 해주시던 여성분 가이드가 약간 눈물을 흘리실 것 같은 목소리로 노무현 대통령님이 저 산을 보는 거를 되게 좋아했는데 되게 큰 창이 있었잖아요. 거기 사랑제였나요? 맞나? 네, 거기서 거길 너무 보고 싶어 하셨는데 밖에서 저기 언덕 끝에서 카메라 기자들이며 사진 기자들이며 다들 24시간 지키고 있어서 그 수사 들어갔었을 때 24시간 지키고 있어서 거기를 차마 나오시지를 못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가 너무 기억에 남아요. 그 잔인한 언론 모습을 그대로 홀로 느끼셨을 생각을 하니까 되게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님 하면 저는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나라 이게 되게 생각이 많이 나요. 네. 그런 대통령님이 다시 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저는 약간 이 유튜브를 지금은 하고 있지만 그 전에 뭐 사회문제나 이런 거를 문화예술 디자인 이런 걸로 통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시키고 소통하고 이런 걸 하고 싶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도 어떻게 이걸 유튜브랑 연계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게 엄청 거창한 게 아니고 성적별로 뭐 나래비 세워가지고 진짜 1등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뭐 예전에 뭐 황희도님이 얘기 나오셨을 때 365 각도의 그런 뭐 교육 얘기하셨잖아요. 뭐 넘버원이 아니라 올리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정말 누구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도 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고 행복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분이 꿈꾸셨던 게 진짜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노무현이 없는 노무현 시대를 맞이해 가면서 생각이 많이 납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기사들을 좀 보다가 재미난 기사를 찾아왔어요. 보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시사인과 한국리서치에서 그 총선이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조사와 분석을 내놨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 부분이 딱 그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의 강력한 상징이자 보수까지 아우르는 국민적 지도자라는 얘기였는데 어떤 얘기였냐면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1,100명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 그리고 민주당 전통 지지자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 그리고 새로 유입된 민주당 지지자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를 물어봤을 때 흥미로운 점은 민주당 전통 지지자 같은 경우에는 96%가 호감도를 보였지만 기존의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었던 새로운 민주당 지지자들도 86%가 호감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 호감도 평균은 74% 정도로 나타나는데 이게 어떤 점을 의미하냐면 지지정당을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마음에 안 들면 투표장에 안 가는 선택을 가장 많이 하죠. 그래서 뭐 2008년 총선이 그런 경우일 텐데 그 허들, 그러니까 지지정당이 싫어서 투표장에 안 가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지지정당을 지지하게 되는 그 허들을 넘게 해주는 디딤돌의 역할을 이 시사인에서는 노무현이라는 키워드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그 도종환 시인의 시 중에서 당신이 이겼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우리들이 이겼습니다라는 그 구절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생각났어요. 정말 약간 찡하네요. 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진보의 시대를 열어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인간 노무현을 제가 되게 존경하게 된 이유는 약간 울컥하지만 그분은 되게 이제 고등학교 학창 시절 때부터 대학을 가지 못하고 20대 때부터 되게 막노동하면서 삶을 개척을 해 나가셨잖아요. 그런 삶을 보면서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신 장본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되게 드라마틱하셨고 그런 걸 다 모든 그 삶이 되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인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네, 여기까지 노무현 대통령님 대한 이야기는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끄럽네요. 깡깡님 근데 이 닭소리보다 그거 잘하시나요? 닭소리 나는 거. 이거요? 오케이. 네. 다음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 얘기를 했으니 노무현 사람 사는 세상 유시민 이사장님을 저격한 채널A 기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오늘 이건 제가 제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그 3월 31일 MBC에서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그 채널A 기자가 유시민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저격하는 어떤 기사를 쓰기 위해서 신라젠 대표 주주인 이철 씨에 대해서 협박을 한 그 정황이 드러난 기사가 나왔는데 그러고 어제 채널A에서 이 진상 보고서가 발표가 났어요. 발표가 났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건 거의 진상 보고서가 아니라 그냥 일단 꼬리 자르기 이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진짜 채널A답다. 약간 손절당한 느낌. 그쵸. 이동재 기자는 거의 손절당한 거고 여기서 이 기자도 되게 지금 반발하고 있대요. 위에서 데스크라인을 분명히 거쳤을 취재 내용인데 이걸 회사에서 지금 아예 꼬리 자르기를 해버리니까 반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게 보통 언론에서 취재할 때 기획 기사 이런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기획이 이런 기획인 줄 몰랐거든요. 이런 기획 기사도 있구나. 진짜 치밀하게 기획해서 그리고 그 지금 검사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라고 네, 맞아요. 하잖아요. 근데 이게 포렌식을 하면 다 나오는데 건데 맞아요. 포렌식 했는데 안 나온다. 그 기간도 사실 빠르게 그 자료를 입수를 했으면 괜찮은데 민기적거리고 있다가 그렇죠. 이게 3월 30일에 보도 나오고 이 기자가 14일에 이걸 냈어요. 검찰에 자기 휴대폰이랑 뭐 이런 거를 내고 그건 검찰 그 채널A에 그러니까 이건 거의 의지가 없었다고 봐야 돼요. 이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한 그런 의지가 없었다고 보는 게 맞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렌식을 돌리면 이거는 금방 나오는 거예요. 몇 달 안 된 건데 그것도 지금 뭐 다 삭제돼서 휴대폰 2대랑 노트북 1대를 냈는데 다 삭제돼서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데스크를 거치진 않았다. 이렇게 말 이거는 너무 모순적인 이야기잖아요. 확인을 못했고 하지만 우린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진 않았다. 약간 이런 느낌. 아까 땅땅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채널A가 채널A 했네. 약간 이런 약간 느낌. 조선이 조사했네. 약간 이런 느낌. 제가 총평을 좀 해보자면 이게 제가 아까 이걸 다 읽고 왔거든요.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이게 50일 동안 그 조사를 해서 53페이지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되게 장황해요. 하루에 한 페이지씩 썼네요. 진짜 장황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은 우리가 조사를 하긴 했는데 별다른 거 나오지 않았어. 근데 우리가 하진 않았어. 얘가 혼자 했어. 그리고 그런 거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정확한 건 아무것도 없고 물타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글 쓴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53페이지 이렇게 장황하게 쓸 이유가 없나? 그냥 한 페이지에 일단 조사를 했으나 드러난 건 없고 우리가 한 것도 없다. 그냥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만 썼어도 한 4줄이면 되거든요. 그거를 엄청 장황하게 써놓더라고요. 재승인은 해주세요. 이게 결론인 그렇죠. 거죠. 이제 방통위에서도 조건부 승인을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채널A가 이대로면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일단 좀 제가 봤을 때는 방통위 이번에 고위 관계자가 농락한 보고서다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기분 나쁜 거를 표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럴만해요. 제가 봤을 때도. 근데 저는 처음부터 기대는 안 했어요. 약간 이 검사장이랑
그 한동근 검사장, 제보자들이 얘기하는 이 한동근 검사장님, 윤석열 최측근님 이분이랑 이 채널A 기자랑 한 녹취록이 나올 거라고는 기대를 안 했어요. 녹취록이 있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 제가 채널A가 낸 진상 보고서를 보면서 딱 하나 알 수 있었던 건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다 지워서 냈구나. 본인도 찔리는 게 있으니까 다 지워서 낸 거죠. 이게 원래 기자들은 휴대폰이랑 이런 큰 회사들은 휴대폰이랑 노트북이 나와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시리얼 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그대로 다 지워서 낸 거는 보통 취재 이렇게 하고 나면 그대로 올리잖아요. 회사 건데. 근데 이걸 다 지워서 낸 거면 어느 정도 제가 감수를 하고 지워서 낸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아서 지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말이 안 일주일 동안에 아무도 찾지 않아서 지웠다.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검찰과 이 보도의 핵심은 검언 유착이었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뭐 검찰 관계자 도 없었고 뭐 전화를 한 거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검찰 측에 조금 더 알아봐야 된다 이렇게 채널에 아예 잘라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조사를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검찰 측에서 이걸 확실히 할 거냐 이것도 전 미지수라고 봐요. 네. 제대로 하겠어요 이거를? 안 할 거예요. 네. 채널A 뭐 내부에서 반응은 어때요? 내부에서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약간 준비해 오신 것 같아가지고. 채널A 그 제보 내용이 조금 있었는데 제가 본 건 아니고 들은 건데 미디어 오늘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채널A는 절대 반성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게 국민들 사이에서 묻히는 거 유야무야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제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채널A 이 방송사의 문제는 이런 기자를 뽑은 것도 그리고 데스크 라인의 그 게이핑, 키팅에 허술했던 것도 다 문제지만 제일 큰 문제는 이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게 진짜 큰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뭔가 잘못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제대로 밝히고 뭐 진상을 규명하고 이 직원에 대한 어떤 뭐 징계라든지 이렇게 똑바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이건 솔직히 취재가 아니거든요. 협박이 이건 취재라고 볼 수도 없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못 일어나게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이렇게 물러 가듯이 가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면서 되게 괘씸한 거죠. 검언 유착이 근데 진짜 하루아침에 생겨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청 오래됐는데 그때부터도 이게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는 그런 막 글이 돌아다녀요. 조국 장관 때도 그렇고 한명숙 전 총리 때도 그렇고 계속 뭐 네가 받았다고만 말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이런 그게 밈처럼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알고리즘 같은 거죠. 네, 그렇죠. 받았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니요 그러면 다시 협박한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무한반복이니까. 이게 보면은 사실 옛날에야 우리가 뭐 그때 이제 레거시 미디어라고 흔히들 하는 기성 언론만 있었을 때는 그래도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 뭐라도 있으니까 냄새를 피운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요즘 검찰이 하는 거를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창작자예요 진짜. 거의 창작이죠. 진짜 지금 계속 그 얘기가 이제 겹쳐서 나오는 건데 한명숙 전 총리 때도 보면은 그 감옥에 있던 분들을 정말 연기자처럼 계속 대본을 외우게 시키고 연기를 시키잖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 영화를 한 편 찍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정말. 사실 양아치예요, 이런 짓을 하는. 그러니까 기자든 그런 검찰이든 되게 양아치스러운 게 원래 기자들은 제보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그 측근들을 이렇게 알아보고 기사를 하고 크로스 체킹도 들어가고 기사화하고 이러는 과정이 평범한 거잖아요. 근데 이건 거꾸로 된 거예요. 방금 검찰도 어떻게 보면 수사를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수사를 하는 건데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보가 없는데 본인이 원하는 어떤 시나리오를 미리 그려놓고 한 사람을 그냥 그렇게 만드는 거죠. 가족들을 협박해가면서. 네. 근데 이 구조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때 뭐 노무현 대통령님 아마 전부터도 그랬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것부터 보자면 그때도 그랬고 사실 조국 전 장관 때도 보면은 그 제1저자 논문 논란이었던 그 교수한테도 맞아. 계속 그 대답이 나올 때까지 몇 시간씩 붙잡아 놓고 얘기를 시키고 진술 조서도 자기들이 알아서 적당히 적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얘기하지도 않은 단어들을 막 적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 자기들이 무슨
네, 창조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창작을 했어요. 네, 검찰 수사 방식 중에 이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한 가지 어떤 질문을 정해놓고 이제 초반기, 그러니까 수사 초반에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나중에 좀 이 조사받는 참고인이나 뭐 피고인이 지쳐할 때쯤에 다시 비슷하게 교묘하게 질문을 다시 물어본대요. 그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그거는 수사 방법이니까 존중해요. 그 정도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에 대해서 안 했는데 자꾸 했지 이렇게 하는 거는 했다고 할 때까지 물어볼 거야. 그런 거죠. 아무튼 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채널A는 방통위에서 조금 더 저는 고심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승인 문제에 대해서. 네. 한번 날아가는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네. 이 책임지지 않는 제4의 권력이라고 하는 이 언론이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계속해서 보이기 때문이잖아요. 그 행태에 대해서 시민들도 지쳐가고 이제 그쵸. 시민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채널A의 행태가 언론이 더 무너지는 걸 가속화하는 그쵸. 어떤 그런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자기들이 자초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민원위원회에서도 이 채널A에 대해서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기사를 냈더라고요. 이거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다 이런 식으로. 네. 확실히 책임져야 될 분들이 책임을 졌으면 좋겠고 유시민 이사님 이거 보면 뭐라 생각하셨을까요 대체? 어이없을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아 진짜. 네. 아무튼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아요. 어우 시원해 아주 그냥. 네. 네, 다음 주제는 찬우님? 네. 네. 저는 지금 코로나가 지속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인의 의식에 어떤 점이 드러났는지에 대해서 의식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 다음 주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관련해서 기본소득이 최근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저는 네 한번 기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기획보도. 올바른 기획. 네. 이번 주는 우리가 왜 방역에 성공했나에 대한 얘기인데 한국 방역 성공에 대해서 맨 처음에 초기에 중국과 한국이 존재할 때는 한국을 어떤 중국의 대체 세력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어요. 유럽과 이제 미국에서 흔히 서방이라고 할게요. 서방에서 그런 시각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중국은 사회주의지만 한국이 민주주의적으로 코로나를 극복했다. 이런 해설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안 퍼졌을 때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이제 유럽과 미국에 퍼지게 된 거죠. 퍼지고 나니까 한국이 올바른 민주주의 모델이라고 칭하는 순간 유럽과 미국이 그 밑으로 들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딜레마에 빠져서 되게 다양한 흔히 말하는 석학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해석을 내놨는데 그거를 한국의 속성을 중국과 묶어서 감시국가, 통제사회, 동아시아적 집단주의로 설명하려는 움직임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예전에도 한국이 경제 발전을 한 이유는 유교윤리 덕분이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변형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또 조사를 해봤어요. 그 시사인과 한국리서치에서 조사를 한 결과 이게 한국인의 시민성이 굉장히 독특한 시민의식이 나타났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민주적 시민성과 수평적 그 시민성을 동시에 지닌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권위주의적이거나 수직적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 석학들의 말에 따르면 그런 사람들이 방역에 더 열심히 참여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반대적으로 수평적 개인주의자들 그리고 민주적 시민성을 가진 이들이 방역에 더 열심히 참여한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개인주의자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집단주의자라고 말하기도 뭐한 좀 모호한 특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자유롭기를 바래요. 일단은. 근데 그 자유로운 개인은 좋은 공동체와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데 강한 의무감을 느끼고 열심히 참여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는 흔히 말해서 무임승차자들에게는 강한 적대심을 또 보여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떤 한국만의 특징인데 저는 이거를 좀 관계주의로 봤어요. 관계주의? 그래서 네, 한국인의 특징 중에서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원숭이, 바나나, 사자 이 세 개 중에 2개를 묶으라 그러면 네. 원숭이 바나나. 그러니 한국인은 그렇게 말해요. 네, 한국인은 이렇게 말하는데 보통은 원숭이랑 사자 이렇게 묶는단 말이에요. 같은 동물이니까. 네, 동물이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잖아요. 먹네? 네, 그래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속성들 그리고 뭐 풍선이 이렇게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바람이 불었다고 생각을 한대요. 어떤 관계의 변화가 생겼다. 근데 외국에서는 풍선에 바람이 빠졌다. 그러니까 내가 했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특이하다, 그래서 진짜. 그런 사고의 차이가 있죠. 근데 저는 이 기사를 쭉 보면서 개인뿐 아니라 집단 간의 관계까지 함께 생각하는 우리나라가 서구인들이 볼 때는 좀 독특해 보일진 몰라도 더 민주 시민에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약간 한국이라는 국가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유교적인 국가여서 되게 수직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상하 관계가 딱 뚜렷하고 좀 말 잘 듣고 그런 게 기반이 됐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민주주의고 수평적인 문화 때문에 방역에 그게 더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조금 되게 신기한 결과인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이게 한창 코로나 전국일 때 지금 2번째 웨이브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전에 BBC나 이런 데서 절대 한국 유교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이 민주주의 때문에 되게 이게 높은 이 시민의식 때문에 이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오히려 외국인이 그렇게 민족 정론지 민족 정론지 BBC에서 그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막 다 우리가 뭐 때문에 안 되고 마스크 대란이고 계속 한국 언론에서는 오히려 한국 정부를 공격할 때 그때 그런 기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오랜 선진국 콤플렉스가 있었잖아요. 한국은 끼어 있다. 넌 중진국이고 선진국의 문턱에 있고 선진국으로 가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따라가야 되고 그 따라가야 되는 모델은 뭐냐? 그럼 미국, 일본이다. 이런 논리 구조가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그 논리 구조를 이제 극복하고 선진국 콤플렉스를 벗어던지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 코로나라는 사태가 위기인데 그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친말이라고들 하잖아요. 네, 새로운 기회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약간 그거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삶과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예, 공동체도 중요하고 개인도 중요하고 아주 균형적인 시각을 잘 가지고 있는 어떤 한국인의 그런 국민성, 국민성을 볼 수 있지 않았나. 멋있네요. 이번에 그 코로나 이거 마스크 대중교통 탈 때 검사하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진짜 다 쓰고 있어요. 아무도 벗고 있지 않아.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다들 일관적으로 잘 쓰고 있을까? 안 태워주니까 타는 사람들만 타고 있겠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모여서 뭐 되게 밀접한 곳에서 파티를 벌인다든지 이런 게 계속 나오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잘하고 있고 저 그리고 잠깐 제 배우자 얘기를 하자면 뭔가 배우자 저 어색해요. 아내라고 부르니까 뭔가 아직 입에 잘 안 붙는데 새삼 갑자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스크를 2개를 들고 다녀야겠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어떤 예전에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안 타도 탈 수 있었을 때 그때 어떤 한 지하철에 계신 한 어머니께서 마스크를 깜빡하고 오신 것 같은데 너무 죄송한 표정으로 구석에서 못 나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마스크를 2개씩 들고 다녀야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와 정말 배우자분 잘 만나셨네요. 네, 제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칭찬하려는 건 아니고 이런 게 저는 이런 개인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약간 이 얘기 꺼내려고 코로나 빅픽처 아니었어요? 이 주제를 갖고 오신 게. 네, 제가 생각한 결론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그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일 때도 뭐 이태원에 그런 데 가시는 분들도 사실 있고 근데 사실 100%는 없는 것 같아요. 100%는 없지. 맞아요. 그럴 수도 없고. 지금 안 그래도 미국에 보니까 그 수영장에서 막 빽빽하게 노는 그거 아까 떠올라가지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근데 이 장면을 사실 뉴스를 통해서 보지만 또 누군가는 또 미국 내에서도 그거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시각도 많이 있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진짜 최고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진짜. 근데 이번 감염 이태원 그거 있고 나서 20대들이 그렇게 많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걸린 게 40%가 다 20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유튜버시던데 20대 걸리신 분이 네. 얘기를 CBS에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정말 많이 아프대요. 그 근육통 때문에 잠을 일주일 동안 1시간 겨우 잤대요. 그러니까 이 근육통이 너무 심해서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으면은 이 닿아 있는 등, 뭐 허리, 엉덩이, 다리 모든 게 다 근육통이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또 앉아 있는 대로 근육통이고 서 있으면 발바닥에 또 근육통이 오고 그리고 뭐 고열, 뭐 감기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정말 아프다고 20대 분들도 본인도 20대인데 그래서 뭐 이제 나이 드신 고령 분들은 이렇게 되면 돌아가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20대 분들도 한동안은 좀 그런 거를 조심 많이 해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확실히 젊은 분들도 지금 뭐 청춘이고 뭐 놀아야지 이런 건 있겠지만 집에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한동안은 그런 걸 좀 다른 분들은 그렇게 집에 배우자가 안 계시니까요. 접어두고 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주제 해보겠습니다. 네. 달타령님? 네, 지금, 저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번에 아까 코로나 얘기 또 해주셨으니까, 얼마 전에, 경주 시장이 일본에 방호 물품을 보낸 것 때문에 굉장히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 소식을 접해 보셨죠? 그 뉴스가 꽤 크게 났었는데, 네. 그때 보면은, 일본에서, 야후에서, 네티즌 중에 제일 그 공감 수를 많이 받은 댓글이 뭐였냐면, 이런 거 사실 필요 없다. 한국에서, 그러니까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게 진정한 친구.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거기를 지원을 해줬는데, 한국이 지금, 국내 사정상, 뭐, 위안부 논란도 있고, 뭐, 스와프 요청하려고 하는 거다.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지금 친구라고 하면서 괜히 이렇게 하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친구인 척하고 손 내밀었을 때 자기들이 뭔가 거절하는 제스처를 취하면 반일 감정을 부추길 수 있으니까 그거를 노린 거다. 이런 댓글이 제일 공감을 많이 받았고, 그거 이외에도 보면은, 뭐, 한창 피크일 때는 안 도와주고 왜 이제야? 약간 이런 반응인 거예요. 굳이? 별로 지금은 필요 없는데. 쓸데없는 자존심인가요? 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우리가 도와주고 별로 좋은 말도 못 듣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분을 해임하자고 하는 국민청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사실 뭐 선출직이니까 해임은 불가능하겠지만 네, 그만큼 불만을 표시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또 보면은 거기 같은 경우에는 월성 원전이 있어서 반경 25km까지는 그 위험에 대비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55,000개, 58,000개 이 정도 방호복과 이런 비상용품을 구비를 해놔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그 시장이 사실 이런 거 규정 별로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여분의 이미 방호복이 있다. 우리는 그래서 없던데. 네, 지금 다 주고 평소에 지금 한 40% 정도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일본에 주기 전에도 왜냐면 대구에도 보내고 다른 대구, 경산 이런 데 보내고 이제 일본에도 보내고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근데 이번에 그 두 군데 교토시와 나라시에 보냈는데 원래 이 외에도 다른 도시 3개의 도시에 더 보낼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도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이후에 계획된 건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지금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들을 떼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 일본 중에서도 그 주장을 되게 우리나라에게 적대 혐한 감정을 보이는 극우랑 또 떼서 생각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분이 굳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데도 자기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해명글을 올려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해명글은 지웠죠? 바로 지웠어요. 그래서 지웠다고 알고 네, 있어요. 많이 얻어맞았어가지고 얻어맞으셨구나. 네, 글이 얻어맞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이랑 또 연결된 걸 계속 말씀드리자면 요즘에 한창 핫한 사건이 있죠. 네,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용수 할머니께서 직접 기자회견을 2차를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날 같은 날에
미통당의 곽상도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제 그 TF 위원장을 또 맡고 네,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되게 양상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TF를 꾸려서 뭐 진상규명을 하겠다, 뭐 여권 인사가 잘못을 했으니, 그리고 그런 잘못 의혹들이 너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으니, 통합당에서는 태스크포스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은 없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는 이용수 할머님을 2번 죽이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차은님은? 저는 일단 그 경주 얘기. 네네. 저는 이 경주 얘기에서는 정책이나 행정에서도 저는 TPO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시기가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때 2차 웨이브가 오냐 마냐 이런 네. 중대한 시기에서 그런 걸 보냈다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플레이스. 네, 그 월성 원자력 발전소 주변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부분에서 25km보다 더 늘려야 된다. 네, 원래 30km로 30km 로, 늘려야 된다라는 주장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30km로 늘리게 되면 방호복이 19만 개였나요? 네, 그래서 네. 3배 정도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 먼저 했으면 저도 솔직히 이 취지에 그렇게 잘못됐다고 말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인도적 차원에서 예. 지원할 수도 있는 거니까. 또 경주가 그렇게 예전에 뭐 지진이나 뭐 태풍 피해에 관해서 받았다고도 하니 좋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의문점이더라고요. 그 개인은 이타적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뭐 덜 하더라도 옆 사람 도와주자 이럴 수 있죠. 근데 저 개인은 상관없지만 그쵸. 그 어떤 공동체의 수장이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장으로서 네, 정말. 지자체장으로서 마냥 이타적일 수는 없거든요. 그 자기 경주 시민들의 안전과 그거를 더 위에 올려놔야 되지 않았나 이런 게 좀 네. 아쉽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당시 상황이 아직 일본과의 경제 전쟁에서 지속되고 있는 와중이었고 뭐 정부도 다른 지자체들도 안 보내고 있었잖아요. 네. 일본에서도 되게 뭐 어이가 없지만 되게 네. 무슨 도와주는 걸 불쾌하게 맞아요, 생각하는 맞아요. 것처럼 진짜 어이없었어. 네, 그 댓글이 있었죠. 뭐 밥 주니까 김이상궁 불러달라는 소리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상황에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적절했나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나한테 비판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우리 시와 우리 시민들한테는 뭐라고 하지 말아달라. 근데 이게 사실 왜냐면 지금 일본 불매가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경주 불매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시장 하나가 솔직히 우리는 시장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지금 또 어디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굉장히 겹치는 누군가가 또 있었어요. 예전에 그 두명서님께서 나오셨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권영진 시장이 대구 시민에게 상처되는 발언은 삼가해달라 해서 대구 시민은 본인이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도 같은 논리로 같은 접근을 논리인데요. 해본 네. 저희가 경주 도민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겠다. 경주 그쵸. 시장을 비판했을 때 그게 본인이다 이런 생각을 그쵸. 했어요. 본인에게 돌을 던지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권영진 시장도 그렇고 거기에 좀 계속 우리가 눈을 뜨고 지켜봐서 이 사람들 지금 권영진 시장도 한창 조용하니까 또 사람들이 또 제 유튜브 채널에는 또 오셔가지고 궁금해하세요. 요즘 권영진 뭐 하냐고. 그래서 많이 끌어올려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할머님 얘기를 네, 조금 할머님. 해볼까요? 할머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언론 보도가 좀 되게 사냥놀이식으로 갔었잖아요. 그래서 회계상의 부정이 발견되고 그럼 이 돈이 이렇게 쓰였나 보다가 아니라 니네 돈이 많네?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거꾸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언론 보도 속에는 사실과 거짓을 막 섞어서 뭔가 되게 많은 것처럼 부풀린 정황이 많이 보여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그 30년의 운동을 그 폄훼하는 발언이나 댓글도 잘못됐고 그리고 그 이용수 할머님께 뭐 화가 나고 좀 이거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고서 뭐 이용수 할머니의 어떤 인간적인 공격이나 인신에 대한 공격은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일본에서. 네, 맞습니다. 네. 그쵸, 그거는 그래서
좀 더 지켜보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기 이 기자회견에서 또 얘기가 많이 됐던 게 왜냐면 양상을 바꾼 것 중에 하나가 곽상도도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또 그 종이를 또 나눠 주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그 반일 종족주의 썼던 이영훈이나 이런 뉴라이트 계열의 사람들이 하는 약간 그런 논조의 얘기들이 좀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거는 원래 이용수 할머니께서 하시는 얘기가 아니고 저쪽에서 좀 하던 얘기인데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기자회견문, 그러니까 말씀은 하시고 또 기자회견문은 따로 이렇게 배포를 하셨잖아요. 그게 그 수양딸이라고 네. 하죠. 그분이 곽 씨이신데 그분이 쓰신 거라고 오마이뉴스가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그 곽상도 의원이 옆에 있었다라는 가짜 뉴스도 있었는데 그거 역시 잘못된 뉴스였고, 그리고 아까 찬우 씨가 말씀하신 대로 할머님에 대한 어떤 비난, 비판, 뭐 대구 할머니 이런 식의 어떤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단어들은 전혀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그런 거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곽상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뭐 진상조사를 하겠다면서 현금으로 집을 샀네 이러면서 계속 뭐 밝혀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은 민정수석이 되기 전에 내정자인 시절에 2008년도에는 6억 9천만 원 재산 신고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2013년도에는 예금만 20억이고 네? 네, 총 재산이 29억 4,400만 원. 몇 년 만에요? 2008년에서 13년이니까 그분 검사 출신이잖아요. 검사 시절에는 그러니까 6억 9천만 원을 신고를 했다가 네.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 2013년에는 예금만 20억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리고 심지어 지금 2020년에는 이번에 또 국회의원 됐잖아요. 38억 7,416만 원이에요. 그분부터 신고된 먼저 금액이. 하셔야겠네. 네, 지금 이게 항상 예전에 찬우님이 얘기하신 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부터 좀 해명을 하시고 진상을 제대로 규명을 하시라.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검사 시절에 자기가 유서 그거 대필 사건 맞아요. 이런 것도 그렇고 이 신천지와 관련해서 그 땅 그 사기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데 도대체 누가 똥 묻은 어디 감히 똥 묻은 개가 뭘 하겠다고 지금. 네, 뭘 하겠다고 지금 똥부터 씻고 오실 것이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털어놓으면 엄청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 그분. 그래서 지금 이 토착 왜구들이라고 불리는 어떤 집단이 지금 이 시국에서 얼마나 웃고 있는가. 지금 왜 할머니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주옥들이 튀어나오는가. 그쵸. 지금 제가 그 안 그래도 영상에서 올린 것 중에 하나도 이번에 윤미향 사건이라고 소위 터지면서 지금 상케이에서 막 신나가지고. 네. 그러고 맞아요. 나서 제가 거기 영상에도 썼어요. 지금 일본 극우가 이렇게 신이 나서 떠들고 있는데 한국 언론들은 어떻게 하는지 봐야겠다. 정말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호사카 유지 네. 그 교수가 얘기를 하기를 구구 뉴스에서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계속 이제 네, 지켜봤을 맞아요. 거 아니에요. 정말 제일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는데 이번 사건 있고 나서 굉장히 많은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요새 아베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또 혐한으로 극복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많이 됩니다. 네, 확실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밝힐 건 밝히고 이번 주 내로 기자회견을 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좀 확실하게 짚고 해명하고 네,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1분 30초가 남았는데 21대 국회가 이제 오는 토요일에 새롭게 시작될 예정인데 바라는 점 있다면 달타리님부터. 저는 이거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커뮤니티에 있는 거 읽은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협치하지 말라고 180선 몰아준 거니까 밀고 나가라. 이런 말 누가 쓰셨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냥. 갈 길 가자 우리. 갈 길 가자. 네. 진짜 뭘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20대는 발목 잡혀서 못 살던 거. 힘준 거니까 국민들이. 좋은 말씀이네요. 찬우 씨는? 저는 이 포스트 코로나에
시기를 준비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사회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국회에서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행동하는 그런 국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그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못 됐잖아요.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는 일하는 국회, 그러니까 여야가 지금 제일 추진하고 있는 게 일하는 국회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진짜 일하는 국회, 국회다운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국장 29회죠. 29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